안녕하십니까. 리더스 MBA에서 GMAT SC를 강의하고 있는 이병혁이라고 합니다. 강사 이름으로는 말빈이라는 이름을 쓰고 있는데 그래서 Marvin's SC Theory라는 이름으로 오늘 맛보기 강의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맛보기 영상을 통해서는 GMAT SC라는 시험 영역에 대한 간단한 소개와 SC에서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슈들 중에 하나를 간단하게 짚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GMAT SC 영역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보시면 이 하나의 문장이 있고요. 문장을 읽어가다 보면 이렇게 중간에 밑줄이 쳐 있습니다. 근데 문장 전체에 밑줄이 쳐 있는 경우도 있으니 문장 전체 혹은 중간에 밑줄이 쳐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우리의 목표는 뭐냐? 이 밑줄 부분을 가장 올바르게 고친 선택지를 답으로 고른다. 이게 바로 GMAT SC의 목표입니다. 근데 언제나 이 밑줄 부분은 A번 선택지와 동일합니다. 즉 A번이 정답이라는 건 이 오리지널 센텐스에서 쓰인 이 부분이 이 나머지 4개 선택지들에 비해 더 우월한 표현, 우월한 논리로 쓰여졌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바꾸지 않는 게 가장 좋을 땐 항상 A번이 답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선택지들을 비교해보면 in이라고 쓰여져 있는 부분도 있고 to라고 쓰여져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 박스를 보면 or라고 써 있는 부분, and라고 써 있는 부분이 있겠죠. 그리고 마지막 박스를 보면 for search help 이라는 표현이 있고요. helping 이라는 표현이 쓰여져 있죠. 이렇게 각기 다른 선택지들을 비교 분석함으로써 가장 올바른 선택지를 딱 골라주시면 SC 정답 맞출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근데 어떤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SC를 접근할 것이냐? 이렇게 보면 in, to, or, and 이것만 보면 이거 그냥 문법을 묻는 시험인가? 라고 생각하기 딱 좋습니다. 하지만 GMAT SC 시험은 문법이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긴 하지만 문법만을 묻는 시험은 아니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러면 이 공식 기관에서 제시하고 있는 SC라는 영역의 정의, 무엇을 위해 SC라는 영역을 테스트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Sentence Correction Question은 당신이 정보를 전달하는 능력을 평가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문법을 잘 알고 문법을 맞추는 시험이 아니라 당신이 어떤 얘기를 전달하려고 합니다. 그럴 때 정보를 어떻게 전달하는가를 평가하겠다라는 거죠. 그와 관련해서 첫 번째 기준은 correctly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correctly라는 개념은 문법적으로 완전 무결한 표현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logically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우리가 전달하는 정보 자체가 논리적이고 정보를 전달하는 방식 자체도 논리적이어야 된다는 거죠. 세 번째는 efficiently라고 얘기를 합니다. 똑같은 의미를 전달하고 있다면, 완전히 동일하다면 가급적 짧은 문장을 답으로 선택해라 라는 게 기준이 되겠죠. 근데 이 correctly, logically, efficiently 라는 이 세 가지 기준을 아우르는 가장 큰 기준은 스탠다드 리튼 잉글리시의 기준에 맞춰서 글을 써야 된다는 거죠. 즉, 우리가 구어적으로 말을 하거나 회화에서 주로 사용되는 영어는 회화에 특화되어 있거나 구어적인 표현에 특화되어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따라서 GMAT을 공부하기로 결심을 하셨고 SC를 공부하시기 시작했다면 그 모든 것들은 일단 잊고 GMAT SC가 요구하는 그 기준에 맞춰서 문장을 보는 게 중요합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제가 4가지 기준으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역시 error-free grammar입니다. 문법적인 오류가 아예 없어야 되죠. 두 번째는 clarity of the information. 정보의 명료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정보의 명료성이라는 건 어떤 글을 전달할 때 그냥 명료하게 전달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내가 어떤 글을 써서 이걸 10,000명에게 딱 보냈을 때 그 10,000명 모두가 내가 의도한 대로 글을 읽을 수 있는지, 이걸 바로 클래리티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따라서 시험을 보시다 보면 학생분들이 이 글은 나한테는 되게 명료하고 클리어하게 읽힙니다. 근데 답은 아니더라고요. 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학생 본인이 클리어하게 읽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내가 모르는 그 누군가도 글을 명료하게 읽어낼 수 있을 만한 글인가를 평가하는 게 클래리티라는 기준이겠죠. 세 번째는 logicality of the information. 정보의 논리성에 대한 판단. 정보 자체도 논리적이어야 하고 정보를 전달하는 방식도 논리적이어야 된다는 거죠. 마지막, concise. 좀 전에 efficiently라는 개념에서 언급을 드렸듯이 동일한 의미를 전달한다고 가정했을 땐 가급적 짧은 글이 더 선호되더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네 가지 기준을 바탕으로 더 세부적인 가이드를 공부하는 시간이 바로 저와 함께 공부하는 SC 클래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즉, 문법적인 요인이 굉장히 중요하지만 나머지 영역들도 반드시 고려해야 된다는 점을 절대 잊지 않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GMAT SC는 버벌이라는 영역 안에 들어 있습니다. 즉, 버벌은 CR, RC, SC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 안에서 SC라는 영역이 버벌 내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고 어떤 특성을 갖고 있는지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36개의 버벌 문제에서 SC는 13문항 혹은 14문항 정도가 출제가 됩니다. 즉, 아까 SC 문제를 저희가 함께 봤는데 비교적 다른 버벌 영역에 비해 조금 짧습니다. 그러다 보니 상대적으로 많은 문제가 출제가 되죠. 13문제에서 14문제가 출제가 되고요. 그 다음, 짧다 보니까 우리가 한 문제 정도를 푸는데 길면 2분, 짧으면 1분 30초 정도의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분 30초 정도의 페이스를 가지고 문제를 풀어준다면 아주 잘 공부하고 있다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포인트는 문제가 짧고 문제를 푸는데 빨리 풀 수 있다는 점이 꼭 그 영역이 쉽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사실 SC 영역이 버벌 중에서 많은 분들이 공통적으로 생각하는 가장 큰 난관입니다. 그 이유는 공부를 해야 될 범위 자체도 굉장히 많고 상대적으로 조금 외워야 될 부분들도 많기 때문인데요. 일단 SC 이론을 공부하는 입장에서는 첫 번째 우리의 목표는 절반 이상을 맞추는 게 우리의 목표입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10문제를 풀었을 때 7개에서 8개 정도를 안정적으로 맞춰나가는 그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GMAT이라는 시험 자체가 원래 다 맞는 걸 목표로 만들어진 시험 자체가 아니기 때문에 10문제에서 7개 정도로 맞추는 걸 목표로 하고 기본적인 것부터 하나하나 공부를 해나가시면 충분히 원하는 바를 이룰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부턴 제가 SC 시험은 문법 시험인 것만은 아닙니다 라는 이야기와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는 한 가지 중요한 이슈를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뭐냐면 글을 전달할 때 어떻게 글을 써서 상대방에게 전달해 주는 게 좋냐와 관련된 이슈입니다. 바로 정보상의 중요도와 레토릭상의 중요도가 일치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러한 관계가 어긋나 버려 있는 글을 우리는 faulty subordination 혹은 faulty subordinate 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얘기가 뭐냐면 우리가 어떤 정보를 전달할 때 그 정보 중에서도 중요한 정보가 있고 상대적으로 좀 곁가지 정보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 중요한 정보를 문장으로 옮겼을 때 역시 그 문장 내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성분의 이 정보를 배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원칙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문장 내에서 중요 성분이라는 건 주어, 동사, 목적어를 바탕으로 진행이 될 텐데 그 부분에 가장 중요한 정보가 들어가는 게 글을 쓸 때
꼭 명심해야 될 원칙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이 글의 어서가 전달하고자 하는 정보들 중에 논리적으로 중요한 내용이 이 레토릭상 핵심 성분에 들어가야 된다는 원칙인데, 여기서 학생분들이 의문점을 가질 수가 있어요. 이게 중요한 정보를 판단하는 건 되게 주관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이슈를 문제화할 때는 언제나 객관적인 기준에 맞추고 논리적인 기준에 맞춰서 중요한 정보가 무엇인지 충분히 판단할 수 있는 문제를 가지고 출제하기 때문에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이슈를 가지고 문제를 내는 대표적인 정보, 바로 cause and effect입니다. 인과관계를 전달할 땐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바로 무엇이냐? 어떤 현상이 있는데 그 현상을 일으킨 진짜 원인이 무엇인가에 대한 겁니다. 반대로 어떤 원인이 있는데 이 원인으로 인해서 발생된 진짜 결과가 무엇일까에 대한 판단을 해야 되는 것이죠. 한번 이 두 개의 한국, 우리 언어 문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의 글은 김철수 씨는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는 아들 때문에 짜증이 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밑에는 김철수 씨는 아들이 공부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짜증이 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김철수 씨가 짜증이 났다라는 건 이미 발생된 어떤 결과입니다. 그 결과가 진짜 무엇 때문에 발생됐는지를 판단을 해야 되겠죠. 위의 예문은 아들 때문에 짜증이 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밑에 예문은 아들이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짜증이 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 이 짜증의 진짜 원인이 아들 때문인 건지 아니면 공부를 열심히 안 했기 때문인 건지를 판단하는 거죠. 이럴 때 굉장히 중요한 한 가지 포인트는 어떤 현상의 진짜 원인은 그 원인이 바뀌었을 때 결과도 바뀔 수 있어야 된다라는 룰입니다. 그럼 이 기준에 비춰서 보면 아들 때문에 짜증이 났다라는 게 맞으려면 아들이 없어지면 짜증이 안 나야 되겠죠. 근데 이건 사실 상식적으로 옳지 않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면 반대로 아들이 공부를 안 해서 짜증났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면 아들이 공부를 하면 짜증이 안 나겠네라는 생각을 충분히 해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진짜 짜증이 난 건 아들 자체 때문이 아니라 공부를 안 했기 때문이다라고 보는 게 합리적이라는 거죠. 따라서 밑에 예문이 훨씬 잘 쓴 거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번 두 번째 예문으로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위의 예문은 많은 사람들이 심각하게 유출된 기름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밑에는 심각한 기름 유출 때문에 고통받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고통받는 진짜 원인이 뭘까요? 기름 자체 때문일까요? 아니면 기름이 유출되었기 때문일까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기름 자체 때문에 고통을 받았다면 기름이 없어졌을 때 우리는 어떻게 돼야 되죠? 고통이 없어져야 되는 겁니다. 하지만 기름이 없어졌을 때 우리가 고통받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건 좀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될 겁니다. 왜? 기름 자체는 우리한테 굉장히 큰 도움을 주는 것이니까요. 즉, 기름이 유출만 안 일어났어도 사람들이 고통을 안 받겠다라는 판단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역시 이 두 예문에서도 밑에 예문이 논리적인 원인을 밝혀 써주고 있다라고 판단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한글을 가지고 연습을 해봤는데요. 이제 진짜 영어 예문을 가지고 생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면 단지 24개의 제품 정도가 처방전 약의 지출의 증가의 절반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현상은 왜 발생했냐면 점점 비싸지고 있는 약 때문에 발생되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정말 약물 때문에 발생되고 있는 게 맞을까에 대한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밑에 예문은 역시 단지 24개의 약품들이
처방전 약 지출 증가에 대해 절반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러한 현상은 약들이 점점 비싸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글을 쓰는 거죠. 여기서 우리의 논리적인 판단이 필요한 겁니다. 정말 약물 자체 때문에 위의 현상이 발생된 건지 약이 비싸졌기 때문에 발생된 건지 어떻죠? 당연히 밑의 예문이 훨씬 더 논리적으로 글을 썼다라는 거죠. 위의 예문도 문법적으로 오류가 있는 건 아니지만 글을 전달하는 방식에 있어서 논리성, 그 논리성을 아래 예문이 더 갖추고 있다고 보는 겁니다. 두 번째 예문을 통해서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면화의 상업 생산의 증가가 어떤 것을 초래했는데 뭘 초래했냐면 확장된 플랜테이션 시스템을 초래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밑에는 상업 생산의 증가가 플랜테이션 시스템의 확장을 초래하고 있다라고 글을 쓰고 있습니다. 즉 면화 생산의 증가로 인해서 발생된 진짜 결과가 뭘까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죠. 생각해 보시면 이 면화 생산이 증가됐다고 플랜테이션 시스템 자체가 만들어졌다라고 볼 수는 없는 거고 플랜테이션 시스템의 확장이 발생됐다라고 보는 게 논리적이겠죠. 따라서 밑에 예문이 훨씬 좋은 글이다라고 우리는 판단 내릴 수가 있는 겁니다. 즉 이러한 정보를 전달할 때 특히 인과관계에 대한 정보를 전달할 때 어떤 현상에 대한 진짜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한 판단, 어떤 원인에 대한 진짜 결과에 대한 판단 꼭 논리적으로 판단을 하고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문제를 통해서 한번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보면 덜 해롭답니다. 박테리얼 트랜스포메이션의 영향보다 덜 해롭답니다. 누가? 이 글을 보니 동사 is가 나왔는데 is 앞에는 문장의 주어 역할을 할 수 있는 성분이 없는 거죠. 따라서 도치가 됐구나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는데 문장의 주어는 가만 보니 effect라는 복수명사가 주어인 거죠. 그렇다면 is라는 singular verb, 단수 동사를 사용하는 건 어그리먼트에 맞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A번과 찰리번, faulty agreement, 수일치가 안 맞는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런 건 문법적으로 아예 틀린 선택지이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가 사실 볼 필요가 없는 겁니다. 복수주어인 effect에 대해서 is를 사용할 수는 없는 거다. 첫 번째 이슈가 되는 거고요. 두 번째, 이제 A번, B번, C번에 관련된 이슈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자 하는데요. 보면 박테리아 디테리오레이션의 이펙트는 박테리얼 트랜스포메이션의 이펙트보다 덜 해롭습니다. 근데 이 박테리얼 디테리오레이션의 이펙트가 뭐냐? 예시를 들고 있죠. 첫 번째, 음식의 부패, 두 번째, 부식하는 금속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되겠죠? 과연 이펙트가 금속 자체일 수가 있냐라는 거죠. 박테리얼 디테리오레이션의 이펙트가 부식하는 금속일 수가 있을까요? 이펙트는 어떤 영향이나 결과입니다. 따라서 금속 자체가 결과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고요. 델타와 에코번처럼 금속의 부식이라고 이펙트의 예시를 전달해 주는 게 훨씬 더 논리적인 정보라는 거죠. 이게 바로 faulty subordinated issue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금속 자체가 결과는 아니고 금속의 부식이 결과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 마지막 이슈입니다. 찰리와 델타는 박테리얼 디테리오레이션의 이펙트 해놓고 which라고 해서 관계대명사절을 썼습니다. 보면 include라고 썼는데 논리적인 선행사가 effect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include는 agreement도 일단 안 맞는 거고 그 다음 여기서 관계대명사 플러스 include를 쓰는 게 맞느냐에 대한 판단입니다. GMAT SC에선
앞에 있는 복수명사에 대한 이그젬플을 제시하는 상황, 예시를 듣는 상황에선 관계대명사 플러스 include를 잘 쓰지 않습니다. 주로 사용하는 표현들은 불특정 복수명사에 대한 이그젬플을 제시할 땐 이렇게 세 가지 표현을 주로 씁니다. such as something, comma including something, 마지막 콜론이죠. 이 기준에 맞춰서 나머지 선택지들은 콜론을 사용해서 이그젬플을 제시하고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따라서 이 모든 이슈들을 결합했을 때 역시 정답은 에코번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에 문장의 주어가 effect이기 때문에 a라는 복수 동사를 썼고요. 그 다음 bacterial deterioration의 effect에 대한 이그젬플을 콜론으로 잘 써주고 있고, 마지막 진짜 effect가 뭐냐? 금속 자체가 아니라 금속의 부식이다 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정답 에코는 잘 찾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이론, faulty subordinate 이라는 이 이론은 굉장히 어려운 문제에서 자주 등장하는 이론입니다. 정말 SC를 공부하는 학생 입장에선 가장 중요하고도 펀더멘탈한 기준을 바탕으로 생각을 하는 훈련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러한 이슈들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우리가 아까 모든 SC 정답 문장들은 문법적인 오류가 전혀 없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즉, 일단 모든 면이 완벽해도 문법적으로 오류가 있다면 그 선택지는 답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SC 문제를 만났을 때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되는 순서가 좀 정해져 있습니다. 그 펀더멘탈에 대한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SC에 있어서 근원적으로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건 뭐냐? 모든 SC 문장을 딱 마주할 때마다 주어와 동사를 찾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모든 문장에는 주어와 동사가 있기 때문이죠. 이걸 찾음으로써 여러 가지 이슈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dangling modifier라는 용어가 있는데 이건 modifier의 사용에 있어서 문법적인 오류입니다. 이런 dangling modifier 이슈도 찾아낼 수가 있고요. 논리적인 주체 관계에 대한 이슈도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문장을 읽다 보면 동사가 있어야 되는데 동사가 없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이러한 경우를 우리는 sentence fragment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도 주어 동사를 의식적으로 찾음으로 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겠고, 그 다음 run-on sentence 이슈도 있습니다. run-on sentence 이슈는 뭐냐면 문장에 주어와 동사는 하나가 있어야 됩니다. 하지만 동사가 하나여야 하는데 여러 개가 있는 경우를 대표적으로 run-on sentence라고 하겠죠. 역시 이러한 이슈도 문법적으로 틀렸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주어와 동사가 있다면 당연히 어그리먼트가 맞는지를 확인해야 되겠죠. 또 하나의 어그리먼트는 대명사와 명사 간의 어그리먼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단수 명사인데 복수 대명사를 썼다거나 복수 명사인데 단수 대명사를 썼다거나 이런 식으로 대명사와 명사 간의 어그리먼트가 안 맞는 것도 문법적인 오류겠죠. 마지막으로 패러럴리즘 이슈입니다. and와 but 같은 등위 접속사가 있을 땐 당연히 앞뒤로 명확한 병치 구조를 가져야만 합니다. 이 7가지 이슈는 모든 SC 문제에서 절대로 정답이 될 수 없는 이슈들입니다. 이 7가지 이슈에서 문제가 있는 선택지는 어떤 일이 있어도 정답이 될 수 없으므로 우리는 SC 문제를 풀 때 항상 이 7가지 이슈를 기본으로 컨펌을 하고 그 이후에 조금 더 어려운 이슈들에 대한 생각을 하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거겠죠. 저와 같이 SC를 공부하는 과정에선 이러한 이슈를 바탕으로 빨리 효율적으로 문제를 풀어나가는 훈련들을 하게 되실 것이고, 이거 이외에 좀 더 풍부한 이론들을 같이 공부하실 수 있으리라 예상합니다. 네, 지금까지 리더스 MBA GMAT SC 맛보기 강의였습니다. 감사합니다.